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조성배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올해로 꼭 30년째 인공지능이라는 걸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알파고 덕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그런 공포나 경외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실체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하면 대충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디서 형성됐나 보면 대부분 영화 속에서 다 얻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워낙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소재로 하는 영화 대부분은 다 빼놓지 않고 봤던 것 같은데요. 대충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영화는 로봇이 같이 등장한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기계가 사람처럼 의식을 갖는다든가 또는 감정을 갖는다든가 굉장히 재밌는 소재였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의식이 잘 발달해서 인간을 속이기까지도 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영화들을 보면 점차 로봇이 사라지는 경향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팅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채팅하는 프로그램하고 열심히 채팅을 하다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사실 죽는 게 다들 두려운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저장하고 나면 육체는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좀 현실적이라고 돼 있는 영화는 아이언맨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안에 자비스라는 컴퓨터가 나오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걸 자유롭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따문따문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하고 꽤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컴퓨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형성할 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과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인공지능은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죠. 요즘에 주차장 같은데 관리하시는 분들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 관리를 해준다든가 그게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은 워낙 그걸 쉽게 하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카메라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번호판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내야 되고 또 그걸 쪼개서 글자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작업도 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청소하는 일이 사실은 좀 귀찮죠. 예, 힘들기도 하고 뭐 대단한 지능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빠짐없이 그다음에 했던 데를 계속 반복해서 청소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테니까 빠짐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 이것도 나름대로는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뭐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주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죠. 뭐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뭐 예를 들면 날씨를 알려준다든가 뭐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충 이 정도면 인공지능인가요? 영화 속에서 보던 거하고는 좀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런가 보면 너무 좀 익숙하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복잡한 인공지능을 좀 보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사람 이렇게 얼굴 찍고 나면 그 얼굴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또는 유명인하고 그렇게 매칭해서 얼마나 잘 맞는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앱들이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조금 더 발전해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찍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감정이 슬픈지 기쁜지 또는 화가 났는지 같은 걸 자동으로 알아내는 그런 뭐 인공지능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고요. 또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지능형 로봇 또는 뭐 휴머노이드라는 데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휴머노이드 중에 굉장히 지능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로봇 요리사 정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뭐 요리하는 일도 그게 얼마나 지능을 필요할까 싶지만 사실은 늘 쓰는 재료도 늘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조리기구도 다르고 뭐 그래도 어쨌든 어머니들이 맛있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보글보글 잘 끓여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에 시켜보면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또 아직은 이제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자율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 것처럼 사실은 더 잘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면 인공지능일까요? 뭐 아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뭐 그렇다고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람을 뛰어넘은 인공지능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투자를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뭐 소위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사실은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률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IBM 왓슨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퀴즈 문제도 이제는 사람보다 더 잘 푼다. 그게 뭐 왓슨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엑소브레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퀴즈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해졌다. 물론 퀴즈 문제라는 게 이게 보편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대 100 형식으로 하는 퀴즈랑 또 장학 퀴즈 형식으로 하는 거 다 퀴즈라고는 하지만 그게 정도는 좀 다르거든요. 단순히 암기한 걸 맞추는 그런 퀴즈 같으면 뭐 옛날부터도 컴퓨터가 훨씬 더 잘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지식을 추론해서 답을 맞춰야 되는 뭐 그런 퀴즈 문제는 보통 인간이 잘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걸 또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알파고는 뭐 모든 분이 다 아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적어도 바둑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 이미 완성된 거죠. 그러면 뭐 이제는 인공지능일까요?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인공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좀 감히 예상을 해보면 길게 한 뭐 5년, 아주 길게 잡아서 10년 안에는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할 찬스가 거의 90%. 그렇게 감히 제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제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분야의 그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맥카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일단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그건 인공지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게 약간 좀 끝이 없는 그런 뭐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인공지능의 정의하고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공지능 말 그대로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술 뭐 또는 학문 뭐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할 텐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지능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또 의식을 갖는 어떤 시스템 또는 기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 성공했나요? 성공했다는 소리는 잘 못 들었죠. 그렇지만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보고 있는 성공한 인공지능은 대부분 사람의 지능을 모방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잘 푸는 그런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혹자는 앞에 얘기했던 걸 약한 인공지능, 뒤에 얘기했던 걸 강한 인공지능, 이거 사실은 철학하시는 존 썰이라는 분이 이렇게 썰을 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정의를 갖고 가면 마치 이런 그림을 좀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지능이라는 전체를 잘 모르니까 이런 이제 해프닝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시각하고 관계되는 지능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그다음에 언어하고 관계되는 지능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 또 뭐 제각각 서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지능이라는 전체 코끼리를 다 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유일하게 단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하는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한마디로 인공지능 기술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감히 지금 청기누설을 좀 할까 하는데 한 장의 장표로 인공지능 기술의 처음과 끝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지능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요. 행위를 보게 되겠죠. 보통 이제 지능적인 행위라는 게 보고, 듣고, 또 판단하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행위를 지능적인 거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런 행위는 보통 대부분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뇌는 잘 쪼개보면 그 안에 신경세포라고 하는 그런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신경세포는 우리 세포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그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혹시 이런 방법이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DNA, 유전자 정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단세포 생물이 환경에 잘 맞는 놈들이 조금 더 많은 자손을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돌연변이라든가 또는 교차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세대를 반복하고 났더니 조금 더 환경에 잘 맞는 그런 개체들이 만들어졌더라. 그 와중에는 지능이 좀 더 높은 게 환경에 잘 맞았기 때문에 지능이라는 것도 구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유전 알고리즘이라고요. 보통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사실 저거 가지고 지능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잡한 어떤 기계, 제트 엔진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배열 이런 문제는 기존에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만들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는데 근데 그런 거는 이런 방식을 풀었더니 조금 더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이 만들어졌더라. 이런 게 보고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뉴런도 굉장히 단순화시켜 보면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입력값을 가중치를 매겨서 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선형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장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걸 이렇게 모방해서 간단한 이렇게 판별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보통은 그런 신경 소자가 하나 가지고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이 그림이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의 그림인데요. 보통 이제 원으로 표현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 소자 하나가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대규모로 연결이 됐을 때 입력으로부터 올바른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가중치들이 결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죠. 저런 기법이 사실은 기계학습이라고 돼 있는 그런 방법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도도 해봤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들은 약간 다릅니다. 인간이 꼭 하는 거하고 동일하지 않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흉내내 보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서요. 예를 들면 인간이 하는 지식 추론이라든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지식이라는 어떤 정보가
관계를 가지고 일종의 어떤 망을 형성하면 그 망을 잘 탐색하는 걸 가지고 어떤 답을 만들어낸다든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는 지능적인 어떤 행위라는 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능적인 최종 상태까지 가는 최적의 어떤 경로를 찾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의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것과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행위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뭐 지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 인문학 하시는 분이든 또는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좀 더 탐구해야 될 주제인데, 사실 그게 다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만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에 있고,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기술로 될 수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지능의 본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걸 모방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고, 또 그런 걸 과학사에서는 그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전형적인 과학적인 방법은 그 환원주의라고 해서요.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복귀해서 원상복귀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원본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로부터 거꾸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는 식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튜링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방 안에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도 두고 또 사람도 둡니다. 그리고 그 방하고 다른 방 안에서 컴퓨터 통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인공지능 시스템인지 사람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상대 방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람만큼은 지능이 있는 거로 합시다. 뭐 대충 그럴듯하지 않나요? 정확하게 이게 뚜껑을 열어서 만들어 본 방법이 인간하고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의 지능을 100% 모르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해보고, 그게 어려우면 특정한 어떤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로봇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문제에 좀 국한시켜서도 튜링 테스트라는 걸 여러 번 해서 사실은 뭐 될 듯 될 듯 싶다가 번번이 실패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왜 실패했나 보면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편성도 갖고 있고 예외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럭저럭 다 지능적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그런 데서 딱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요거 지능이 있네, 아니면 요거는 시스템이네, 그런 거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고요. 뭐 얼마 전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시스템이 뭐 유진이라는 시스템이 완성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뭐 일부 좀 완화된 규칙에서는 비슷하게 통과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밀하게 우리가 원래 원안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보면 여전히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기술들이 이제 그러한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기술이라도 원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장님 코끼리 더듬기와 같은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뭐 적어도 사진을 판독해내고, 그게 의료 사진이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진이 됐든 그거는 데이터만 충분히 주어지면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인공지능이 완성됐다라고 이제 보고가 돼 있죠. 그게 딥러닝이라는 건데요. 뭐 딥러닝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저거 별거 아니네, 저거 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지, 저거 가지고 무슨 지능을 하고 무슨 바둑을 사람보다 더 잘 두고, 혹시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조금 비유를 좀 드려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인간이 하늘을 나른다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뭐 물론 이제 자연계를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하늘을 나는 건 새죠. 새는 뭐 어깨의 근력을 이용해서
이제 공중을 나는 뭐 이런 걸 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밝혀냈고요. 또 인간이 이제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도를 많이 해서 뭐 제가 알기로도 과학사에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운명을 다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비행이라는 문제를 성공한 결과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트 엔진이라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공기의 양력이라는 공기의 흐름의 차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띄웠는데 그게 훨씬 높이, 훨씬 멀리, 또 빨리 나른 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뭐 비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뭐 이미 자연계를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좀 이제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능이라는 문제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바둑이라는 문제, 사실은 어렵죠. 바둑이라는 게 사람 잘 두는 사람들은 뭐 직관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면 전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다음 수를 계산하면서 좋은 수를 찾아내는데 뭐 예를 들면 알파고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하는 바둑은 약간 다릅니다. 뭐 경우의 수를 무한히 늘어놓고 그 경우의 수 중에 효율적으로 최적의 수를 찾아 나가는 탐색을 잘 해 나가는 그런 방법, 그걸로 다음 수를 계산했는데 뭐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랑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 최고수보다도 더 좋은 수를 두는 그런 인공지능이 완성이 된 거죠. 뭐 비슷한 방식으로 퀴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사실은 퀴즈 문제를 풀 때 뭐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라든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연용해서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답을 만들죠. 그런데 뭐 이번에 성공했던 IBM 왓슨 같은 경우에 사실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슷한 그 흐름은 같지만 사실은 지식 표현이라고 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잘 표현해서 예를 들면 후보를 만들고 후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나가면서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을 효율화해서 결국은 문제 답을 찾았는데 이게 인간 최고수보다도 더 빠르게 더 잘 답을 찾아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이 되면 뭐 정확하게 인간이 하는 방식하고 같지는 않지만 인간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완성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런 인공지능은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대부분 2016년을 아마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아마 잘 모르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좀 빠를 테니까 한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생긴 신생 학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나름대로는 꽤 됐습니다. 뭐 1956년을 뭐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봐야 한 60년인데 그게 뭐 길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최근에 10년, 100년은 과거에 몇만 년의 버금가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뭐 불과 100년도 안 된, 100년 전에는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던 세대였는데 지금은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 입각해 보면 뭐 한 60년 정도 되는 인공지능의 역사도 그렇게 짧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2016년, 2015년에야 알게 됐을까요? 그게 뭐 우리가 조금 정보에 무지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 분야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6년에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발전을 했으면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굴곡진 부침이 있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듯 싶다가 뭐 꼬꾸라지고 또 될 듯 싶다가 꼬꾸라지고 뭐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나마 좀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거 좀 인공지능이 성공했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전문가 시스템. 뭐 지금은 더 이상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어떤 전문 분야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잘 연용해서 인간처럼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또는 변호사처럼 어떤 지능적인 행위를 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어쨌든 적어도 그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만큼 어떤 결과를 내는 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이지 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또는 예외적인 어떤 행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답을 못 만드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별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하는 사람도 없고 투자도 별로 안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절치부심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에 걸쳐서 소위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또 이렇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기술은 아닌데요. 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신경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해봤는데, 기본 원리는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해서 뭔가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지능적인 행위라는 게 뭐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신용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앞으로 뭐 어떤 돈을 빌려 온 사람이 상환을 잘 할지 잘 못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맞추는 뭐 그런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뭐 성공한 부분도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건 너무 단순한 어떤 수학 함수를 만드는 거지, 그 인간처럼 고도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인간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결과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동안은 좀 침체기에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어쩌면 이제 이 관심을 등에 업어서 인공지능 한 사람들도 열심히 분발하고, 그래서 한번 천정을 뚫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 분야가 원래 이렇거든요. 이렇게 업앤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좀 부흥했다가 사그러들고 부흥했다 사그러들고 다시 또 요 주기로 가면 뭐 좀 고꾸라질 수도 있는, 약간 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던 거하고 비춰보면 굉장한 건데 이게 잘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지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근데 그런 거에 원류가 되는 건 대부분 이런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또는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되면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전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은 뭐 피지배 노예처럼 뭐 이렇게 해서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데, 뭐 일부분은 뭐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영화는 사실 좀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재미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 피지배 구조로 될 것 같진 않으나,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을 하시죠. 또 뭐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영화 중에 보면 의식이라는 걸 구현한 어떤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인공지능이 생기면, 로봇이 생기면 그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형식의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라는 게 뭐 인공지능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은 사실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어떤 자동 장치나 기계를 일컫는데, 이것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로봇이라는 말이 체코 말로 노동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어떤 자동화된 기계, 뭐 이런 개념을 이제 극작가가, 작가, 이렇게 글 쓰시는 분이 만든 개념인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이분도 과학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작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설들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대충 로봇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지능형 로봇이라고 돼 있는 그런 인간이 만든 사람의 모양을 한 어떤 기계가 사람처럼 환경을 인식하고 또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여기도 약간 사실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하거나 공학하시는 분 입장에서 로봇은 크게 제조용 로봇 또는 뭐 개인 서비스 로봇 또는 전문 서비스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람의 모양을 한 자율적인 어떤 기계라기보다는요. 그래 보면 뭐 예를 들면 사람의 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조립을 대신해 준다라든가, 또는 어떤 재난 그런 지역에서 구조를 대신해 주는, 뭐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일 텐데 뭐 그런 로봇도 있고요. 또는 이게 의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게 수술하고 이러는 로봇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수술을 사람보다 정밀하게, 사람은 손도 떨리고 뭐 이럴 텐데 그런 거 없이 정밀하게 수술을 대신해주는 또는 도와주는 그런 로봇,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를 대신해주는 뭐 그런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능형 로봇의 범주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는 로봇은 이런 거죠. 사람의 모양을 하면서 뭐 움직임도 있고 스스로 판단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근데 아쉽게도 이런 로봇은 겉모습은 굉장히 사람 같은데 막상 써보면 애게 이거 장난감 아니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소개하는 사람 모양을 한 로봇들은 뭐 거짓말을 했다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많은 부분 이렇게 좀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장면인 경우가 많고요. 뭐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상호작용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형편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로봇이라는 건 인공지능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로봇을 메인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로봇이 꼭 지능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능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뭐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로봇이 됐든 인공지능이 됐든 뭐 딱 부러지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되는 논쟁이 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그게 우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꽤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아마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죠. 이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위협적인,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고, 뭐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뭐 AI라는 게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에 아주 치명적인 근본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 조심해서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000억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오픈 AI라는 연구소도 만들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누가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이렇게 숨어서 개발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 같이 개발하고 개발된 거는 서로 공유합시다. 뭐 이런 주의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 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분도 많이 매스컴에서 보셨을 텐데요.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같으면 뭐 이 사람도 전형적으로 인공지능 잘 이용해서 뭘 해봅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막연하게 어떤 이렇게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문명에 도움이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봅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다른데요. 아주 대놓고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하면 그렇게 대놓고 막 면박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소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서로 까세요. 그럼 이제 이 두 분은 사실 넘을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아마 둘이 친해지기는 무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나 보다라고 그만둘 텐데, 거기다 대고 일론 머스크가 딱 반박을 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저크버그랑 좀 얘기해 봤는데 그 친구 인공지능 잘 몰라.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데, 어쨌든 뭐 재미도 있고, 이 정도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단일화된 어떤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그런 분야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막연한 미래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공상 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체는 이렇게 막연하게 잘 모르는 어떤 매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뭐 바둑도 사람보다 더 잘 두고 또 퀴즈도 사람보다 더 잘 풀고 뭐 그런 게 되는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잘 돌이켜 보면요,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모두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런 기술들인데, 가만 보면 최근에 성공했던 기술이 요즘에 나온 게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희게 인공지능 공부한 사람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뭐 꺼진 인공지능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태양 아래 새로울 게 없다. 그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요즘에 성공하는 딥러닝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원료는 벌써 40년, 50년 전에 다 나왔던 건데 그거를 어쨌든 조금 더 발전시키고 또 바뀐 어떤 여건에 맞춰서 개발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거에 그러면 다 나왔다면 그때는 왜 실패하고 지금은 성공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예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해보기도 전에 그냥 지레 포기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에 이런 문제를 한번 적용하는 건 아마 안 될 거야. 그럼 해보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고 말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또는 해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작은 문제를 만들어서 그 방법을 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되는 듯 싶어. 그러고 끝났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저 자신에 대한 좀 반성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조금 더 추진력을 갖고 끝까지 가보는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어떤 하나의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만 있으면 지능의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그런 현상이나 단순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이렇게 좀 모여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성공한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신경과학적으로라든가 뭐 심리학적으로 딱 맞는 어떤 방법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게 큰 그림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굉장히 수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모아서 최선의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한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여서 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 청소년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예전처럼 뭐 인공지능이라는 걸 개발해서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다 같이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 심지어는 그 소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개발했는지까지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내걸고 있는데 그러면 뭐 특별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그런 능력이 결국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음성 인식을 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예전에는 그걸 처음부터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GitHub이라고 하는 그런 공개된 공간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도 하고 또 바이두라는 중국의 회사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의 가장 최적인 솔루션은 어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면 그 문제 해결하겠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개가 막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공개되는 속도나 공개되는 정도가 적당하면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개된 소스 코드를 빠르게 흡수해서 자기 거로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능력은 결국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끔 이런 예도 드는데요. 조그만 벤처 회사에서 음성 인식을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 그걸 처음부터 만들기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오픈소스로 돼 있으니 중요한 포인트들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대신 원리는 이런 겁니다 정도만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3개월 안에 적어도 한국어에 대해서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음성 인식기보다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제품이 완성됐더라. 사실은 속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보통 음성 인식이라든가 언어를 처리한다는 게 소위 얘기하는 그 경력, 뭐 짬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뭐 불과 3개월 만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예를 들면 뭐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또 뭐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그 방법을 이렇게 튜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능적으로 훨씬 뛰어난 그런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잘 배워야 됩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예를 들면 정규 과목화 되었을 때 결국은 입시랑 연결이 되잖아요. 입시랑 연결이 되다 보면 이제 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 뭐 또 그걸 하기 위한 준비. 근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사실은 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영문법을 알아야겠죠. 근데 영문법을 6년, 뭐 12년씩 공부를 하고 나도 실제 영어를 잘하냐 하면 그렇진 않죠. 근데 결국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것도 그냥 그 언어의 문법을 잘 익히는 거로는 잘 안 될 텐데, 결국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리적이랄까, 그런 문제 해결하는 어떤 방식을 적절하게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교육은 앞으로 뭐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실체라는 입장에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로 좀 알아봤고요. 뭐 오늘 강의가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막연한 미래의 기술이나 막연한 어떤 신비로운 매직이 들어가 있는 기술은 아니구나. 우리가 100% 다 이해는 못하지만 공학하는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뭐 확률이라든가 논리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연용해서 지능의 어떤 결과를 흉내내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상당 수준이 높아져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혹시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좀 의문나는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방청객분들의 한번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의 지능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 완성은 언제쯤 가능한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하여튼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알파고 나온 이후로 적어도 뭐 바둑은 인간보다 더 잘하는 지능이 나온 거죠. 퀴즈도 아까 그런 예로 들었던 거고요. 아마 그렇지만 지금 질문으로 보면 거기서 말하는 지능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인간보다 더 잘하는 지능, 뭐 이런 걸 말씀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어떤 혹자는 특이점이라고, 기술의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지능,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많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게 2045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럼 앞으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짧은 미래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넉넉 잡고 100년은 100년 안에는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20년일지 100년일지를 딱 특정은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미 성공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감정을 갖는 인공지능은 안 돼 라든가 의식을 갖는 인공지능은 못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그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방식하고 동일하게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두뇌과학 하시는 분이든 인지과학 하시는 분이든 그렇게 많이 주장하시면 그 말씀이 맞고요. 그거는 아마 영원히 안 될지도 모르고 근 뭐 50년, 100년 안에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뭐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랑 딱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뭐 하드웨어 기술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예전에 비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하고 잘 아우러져서 어떤 지능적인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사람보다 월등히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계속한다라고 보면 뭐 그리 멀지 않는 시간 내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생전에 아마 그런 지점을 반드시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 중에서도 뭐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강의 중에서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딥러닝도 있고 또는 지식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서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한목적적으로 이렇게 통합돼서 지능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요즘은 사실 그런 이제 움직임은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초창기 인공지능이 실패했던 이유를 잘 보면 토의 문제라는 걸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 토의라는 게 장난감이죠. 그게 뭐 장난감 의도적으로 장난감 문제를 풀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어떤 지능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능의 핵심이 되는 거 이외에 그 언저리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원래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조금 작게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기법들도 개발하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결국 원래 문제로 돌리면 그게 결국 원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도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거의 99%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요즘 성공하는 인공지능은 예를 들면 적어도 그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뭐 소위 포뮬레이션 한다고 얘기들 하는데 정형화해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나 다양한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한목적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장시간 동안 제 강의도 경청해 주시고 또 뭐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하고 관계되는 이슈와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